1959년의 혹독한 겨울, 우랄 산맥의 거친 능선에서 사라진 9명의 젊은 탐험가. 몇 주 뒤 수색대가 마주한 것은 찢겨진 텐트와 흩어진 장비, 그리고 추운 눈밭 위에 남겨진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발견된 시신들 중 일부가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죠. 때는 1959년 1월 23일 소련의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 연구소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10명의 숙련된 스키하이킹 팀이 우랄 산맥 북부로 탐험을 떠납니다. 이들을 이끈 리더는 당시 23세의 젊은 대학생 이고르 디아틀로프였습니다. 팀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으며 모두 혹한기 산악훈련과 장거리 스키 여행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 속에서 350km를 스키로 이동하여 오토르텐 산 정상을 등반하고 만시족의 영토를 탐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초반은 순조로웠습니다. 1월 25일 팀원들은 비자이 마을에 도착했고 이들은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카메라로 서로의 모습을 담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1월 28일 한 명의 팀원 유리 유딘이 자골 신경통이 심해져 도중에 하산하게 되면서 팀은 9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는 비자이 마을로 돌아왔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당시 그는 동료들에게 이런 상황은 다시 없을 거야, 절대로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동료들을 향한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디아틀로프 팀은 2월 1일 홀라트 샤을이라는 산의 경사면에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만시족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불길한 이름의 이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됩니다. 팀은 2월 12일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2월 12일이 지나도 이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으로 생각했지만 2월 20일이 되자 가족들과 학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대규모 수색대가 꾸려져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수색팀에는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그리고 현지 만시족 사냥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2월 26일 수색대는 홀라트 샤을 산 중턱 약 1079m 지점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디아틀로프 팀이 사용했던 텐트였습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칼로 난도질하듯 크게 찢겨져 있었고 텐트 안에는 9명 모두의 신발과 두꺼운 외투, 그리고 식량, 카메라, 일지 등 모든 개인 소지품이 마치 급하게 버려진 듯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두꺼운 옷도 없이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텐트 밖 눈밭에는 맨발이나 양말 차림 혹은 한 짝의 신발만 신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들은 인근 숲을 향해 약 1.5km 정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색대는 텐트에서 약 500m 떨어진 숲 가장자리 커다란 소나무 아래에서 첫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얇은 속옷 차림이었던 유리 크리보니센코와 유리 도로센코의 시신이었죠. 그들은 근처에 작은 불을 피우려 했던 흔적과 함께 얼어 죽은 상태였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5m 높이까지 부러져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 텐트나 주변을 향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텐트로 돌아가려던 것으로 보이는 세 구의 시신이 텐트와 소나무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팀 리더 이고르 디아틀로프로 텐트에서 1000m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는 지나 콜모고로바로 텐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마지막 루스템 슬로보딘으로 텐트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상태였으며 루스템 슬로보딘의 두개골에는 미세한 골절이 있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외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약 2달 뒤인 5월 4일에 깊은 계곡의 4m 눈 속에서 발견된 나머지 4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시신들보다 훨씬 깊은 곳에 묻혀 있었고 더욱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니콜라이 브리뉴르의 두개골은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고 알렉산드르 졸로타레프와 루드밀라 두비니나는 심각한 갈비뼈 골절을 겪었습니다. 특히 루드밀라 두비니나의 시신에서는 혀와 눈알이 사라져 있었고 입술과 뺨 일부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하게도 텅 빈 아나와 입안은 수사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이 4명 중 일부 희생자들의 옷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모든 기이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강력하고 알 수 없는 힘에 의한 것으로 결론짓고 1959년 5월 수사를 전격 종결해버립니다.
모든 기록은 기밀로 분류되어 보관되었고 이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음모론과 가설들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1959년 2월 2일 밤 폴라트 샤흘산 정상에서 디아틀로프 팀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수십 년간 수많은 전문가와 아마추어 탐정들이 이 사건에 매달렸는데 첫 번째 가설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는 눈사태였습니다. 이 가설은 갑작스러운 눈사태가 텐트를 덮쳐 팀원들이 공포에 질려 텐트를 찢고 뛰쳐나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혹한 속에서 기를 잃거나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으며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골절은 눈사태에 휩쓸리거나 눈덩이에 짓눌려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이 가설을 유력하게 발표했고 2021년 스위스 로잔 연방 공과대학의 연구팀은 당시 지형과 기상 조건을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여 슬래브 눈사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바람에 의해 쌓인 두꺼운 눈덩어리가 텐트 위로 무너져 내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은 여전히 많은 반론에 부딪힙니다. 당시 텐트가 설치된 경사면은 눈사태가 발생하기에는 너무 완만했고 눈사태가 발생했다면 텐트가 완전히 묻혔어야 했지만 텐트는 부분적으로 찢겨 있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루드밀라 두비니나의 혀 실종이나 외부 상처가 없는 심각한 골절은 눈사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원주민 공격입니다. 폴라트 샤흘은 만시족에게 신성시되거나 금기로 여겨지는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만시족의 성지에 침범했거나 혹은 우발적인 충동으로 인해 만시족에게 공격당했다는 주장이었죠. 일부 시신에서 발견된 외상은 외부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특히 두비니나의 혀가 사라진 것은 잔인한 복수를 연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또한 강력한 증거 부족으로 힘을 잃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만시족의 개입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시족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부족이었고 당시 만시족은 소련 당국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적대 행위를 벌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에서 발견된 외상은 칼이나 활 같은 원주민 무기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텐트 주변에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다는 점이 이 가설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였죠. 세 번째는 군사실험 또는 외계인 때문이었다는 가설이었는데 당시 소련은 냉전 시대였고 우랄 산맥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일부 희생자들의 옷에서 검출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은 팀이 군사실험 중 발생한 사고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부대가 이 지역에 비밀리에 고고도 기상풍선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폭발이나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이 경우 시신들의 외부 상처 없는 심각한 골절은 강한 압력이나 폭발파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소련 당국이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모든 기록을 기밀로 분류하며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이 가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 당일 밤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하늘에서 빛나는 오렌지색 구체와 섬광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팀이 군사실험 중인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를 목격했거나 혹은 다른 미확인 비행 물체와 관련된 현상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음모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극심한 공포와 패닉을 유발하며 팀원들을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확고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방사능 검출량 또한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군사실험의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하늘에 빛나는 구체 목격담은 당시의 다른 자연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둘러싼 당국의 모호한 태도와 정보 통제는 이 가설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저주파음 또는 기이한 자연현상과 같은 가설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기상 조건에서 산의 지형에 의해 발생하는 저주파음이 사람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 그리고 환각,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저주파음은 팀원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어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만시족의 전설 속 야렌이라는 설인과 같은 존재나 이 지역에 깃든 불길한 기운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초자연적인 해석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길함을 암시하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럴듯한 추측들만 있을 뿐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없었죠. 이 모든 비극 속에서 단 한 명의 생존자인 유리 유디는 평생 이 사건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가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홀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 속에서 말이죠. 유디는 사건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살아왔지만 결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수사보고서에 수많은 오류와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만약 그날 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도왔을 텐데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라며 비통해했다고 합니다. 2013년 4월 27일 그는 83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이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어떤 가설도 명확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굳게 믿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세계 3대 미스터리 중 하나로 꼽히며 가장 최근인 2019년 러시아 검찰의 재조사에서도 눈사태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미스터리였습니다.